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 매크로 때문에 하락에 있다면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펼쳐놓으면 위험도 분산되겠지만 성과도 안 나고 우선 관리가 안 돼요. 필수 소비재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필수 소비재들이 있어요. 새 많은 사람은 사과를 그냥 한 입 비워 먹는 거고요. 이 문화가 제대로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투자를 잘하면 사과를 한 박스째로. 자,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도 아침마다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확인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이유는 미국 증시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같이 연동되니까 그런 경우가 잦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 많이 빠졌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S&P 같은 경우 아직도 거품이 끼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나스닥은 뭐 한 30% 빠져야 거품이 제거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투자 시기가 지금 해야 될 때냐? 저는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아요. 미국의 경제가 역성장한다고 해서 S&P가 내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화면을 보시면 미국 경제가 GDP가 원래 세계은행이 뭐 지금 GDP 전망을 낮췄다 그러시는데 역성장하던 해에 S&P가 훨씬 더 많이 오른 해가 더 많습니다. 아, 그래요? 과거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그러네요. 역성장하던 때 뭐 32% 성장할 증시가 37%, 41%까지 올랐던 과거도 있었네요. 연도별로 미국이 그동안 역성장하던 해에 그 해의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주식이 이제 선반영되는 게 많이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미국에는 글로벌 기업이 많아서 미국 경제 자체가 퇴행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기업도 많았다. 그리고 GDP라는 거는 물론 큰 기업은 피해갈 수 없는 거지만 상장하지 않은 국민기업 전체의 성적표이지 상장된 기업의 성적표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을 했다는 거는 그 경제권에서 그나마 우등생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나빠지는 거랑 우등생들은 조금 덜 나빠지겠죠. 그런데다 미국은 글로벌 기업이 많으니까 해외에서 돈을 벌어 왔을 거고. 또 그렇다면 지금 이 경기 침체 오는 거는 뭐 당연하게 다 생각하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 경기 침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릴 거고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사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오히려 쌀 기회로 오히려 환호해야 된다. 네, 환호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세상이 좋아지면 이미 올라 있을 건데 경기가 돌아섰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예요. 선행하니까. 아,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금이 됐든 뭐 이런 쪽에 가는데 이게 아니라 오히려 위험자산을 투자할 때는 역시 이런 위험한 상황.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험하니까 가격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한 경제 상황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개입해서 결국은 또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돌려놓으면 뒤늦게 또 좋아지고 좋아질 땐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사서 뭘 먹겠습니까? 싸니까 지금 사야죠. 싼데 싼 이유가 그 기업이 뭘 잘못해서 싸져 있는 거면 팔아야죠. 지금이라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기업이 매크로 때문에 하락에 있다면 절호의 찬스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개인 입장에서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내가 정말 주식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얻게 되는 정보 때문에 사다 보니까 좋아 보여서 사다 보니까 막 30개, 50개 넘어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관리하기가 좋은지. 제가 농부 아들이어서 그런지 조금만 안쪽으로 오시죠. 밭에서 경작을 할 때하고 똑같은 일인데 문전옥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옛말에. 그래서 자기 가까운 데 있는 그 몇 개의 밭은 잘 관리가 되는데 제 너머 있는 밭은 안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포트폴리오를 펼쳐놓으면 위험도 분산되겠지만 성과도 안 나고 우선 관리가 안 돼요.
도대체 무슨 일로 제가 주가가 내리는지 오르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30개, 40개 할 바에는 ETF 사시거나 인덱스 사시면 되죠. 그게 오히려 훨씬 편합니다. 집단 지성들이 만들어 놓은 주가니까 자기가 30개 고른 것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는 거죠. 개인 차원에서. 근데 운용사에서는 포트폴리오 숫자를 좀 늘려놓는데 그건 거기에 많은 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리서치도 있고 전문적으로 그걸 하니까 그게 다 관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개인들 어떤 주식을 사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자기가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실패 원인을 보면 일단은 사는 시점, 사이클을 모르니까 너무 네, 비싸게 네. 팔고 네, 너무 네, 싸게 네, 팔고 네, 네. 비싸게 사고 싸게 네, 팔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첫 번째 요인이고 네. 두 번째는 어떤 기준으로 사고 또 어떤 기준으로 파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네. 첫 번째는 비중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개인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 뭐 5종목이 있다. 저는 10종목 미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제 뭐 아까 10종목이 있다. 근데 하나는 올라. 가령 뭐 오늘 같은 날 막 포스코가 올라. 근데 뭐 하나는 내려. 내리면은 오르는 걸 팔아서 이 내린 걸 사요. 그러니까 그게 아픈 상처니까. 비중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주식에 더 많은 돈이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내린다고 다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오르는 놈은 오르는 주식대로 이유가 있어 오르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알 수가 없는 거고, 전 세계 어디서 어떤 펀드가 어젯밤에 새로 공부하고 리서치를 해봤더니 컴플도 통과하고 리서치도 오케이 하고 그래서 오늘부터 사기 시작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을 잘 관리해야지 그걸 올랐다고 팔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뭐만 남냐 하면 악화가 양화를 부추간다고 쓰레기만 남아요. 포트폴리오에. 좋은 주식은 다 익절하고 없어. 그렇군요. 소위 우리 그러니까 안 오르는 잡주라고 표현하는 그쪽 비중이 자꾸 늘어난다 이거죠. 근데 반대로 하시겠네, 반대로. 좋은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나에게 돈 벌어주면은 오히려 그걸 이뻐하고 더 네, 이렇게 네. 케어를 해주고 네, 네, 네. 더 거기다 힘을 실어줘야 네, 네, 되는데 오히려 그걸 정리해버리면 그런데 그게 경기 민감제라면 그런 매매 전략이 맞을 수 있어요. 많이 오르는 것들을 좋다 그럴 때 줄이고, 경기 민감제가 많이 오를 때가 되면 필수 소비재가 바닥에 처박혀 있어요. 그러면 이 많이 오른 거를 자기 포트에 있는 필수 소비재가 내려 있는 거를 그 전에 막 요거 뭐 5% 내니까 더 사야지 이러지 말고 피크를 좀 나름대로 분할해서 조금씩 그렇게 옮겨오는 거는 괜찮습니다. 경기 민감제와 필수 소비는 그렇게 스위칭하면서 매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경기 민감주 얘기하시니까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도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경기 방어주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안 좋을 때 또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방어한다고 왜 내수 소비재나 뭐 통신주 같은 것들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통신주 안 좋아합니다. 안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으시려면 채권 사는 게 낫고. 채권. 왜 그러냐면 경영의 연속성이 잘 보장 안 되는 공기업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요금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그래서 뭐 한국전력도 저는 저게 투자를 위한 회사인가 국민을 위한 회사인가 헷갈려서 저는 뭐 한 주도 사본 적이 없고요. 그래서 경기 방어주 중에 우리가 방어 개념이 아니라 필수 소비재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필수 소비재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증가하는, 혹은 이제 방어주라는 거는 경기가 퇴행했을 때 덜 소비되는 거를, 그러니까 덜 하락하는 걸 방어주라 그러는데, 네. 그거 말고 경기가 하강해도 올라가는 주식이 있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그다음에 뭐 에너지 관련 유전을 갖고 있는 쉐브론 같은 이나 뭐 이런 회사들, 그리고 뭐 또 케첩 만드는 회사들, 이런 하인즈 회사들은 뭐 이런. 네네 아직도 전 세계에 콜라 안 먹는 인구가 무지 많다는 거 아닙니까? 80억 명 중에 아직 콜라 안 먹는 사람 무지 많고. 아 그래요? 그 성장성이 아직도 크다. 네네네. 전 이제 비슷한 그 스토리로 콜라처럼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만족시킬지 모르는 어떤 식품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장기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게
뭐 김치 근데 김치는 이미 국적 불명이 돼 버려가지고. 김치랑은 이제 콜라가 그렇게 인기를 끄는 이유는 맥도날드 햄버거는 그렇게 인기를 안 끌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 일단 분들. 레시피가 간단해. 그리고 레시피가 간단한데 아무한테도 카피를 못하게 만들어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고 다른 데는 현지화 시켜서 물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한국의 코카콜라는 LG생건이 바틀링해요. 바틀링만 할 뿐이지 사실은 마진은 그렇게 박하겠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가 하고 있는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것 중에 콜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템, 가령 오뚜기 마요네즈가 한때 러시아에 많이 팔려가지고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장기 트렌드도 굉장히 좋고, 전 BTS가 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라면도 요새 제법 그것도 레시피가 간단하단 말이죠. 누가 끓여도 그렇죠. 같은 맛이 나니까. 결국 간편성이 있군요. 네, 쉽게. 그러니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사람이 이렇게 혀로 어떤 민족의 입맛을 맞게 만들어 주는 거는 굉장히 국물이 입안을 다 휘감잖아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향기나 뭐 이런 맵고 짠 정도 이런 거를 다 만족시켜야 되니까 어려운데 그러면 막 너무 복잡하면 안 돼. 뭐 비비고 뭘 막 이러면 비비고. 아니 제가 어떤 특정 제품을 그렇죠. 말하는 이거 건 비빔밥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너무 막 이렇게 막 메뉴가 복잡하고 이러면 세계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 이제 추이를 지켜보고 그렇죠. 그러면서도 또 해봐야 돼요. 콜라처럼 코카콜라처럼 브랜드 파워가 있어야 네, 되잖아요. 네. 아 이거는 요거를 먹어야 돼. 이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떠오르네. 네, 그러니까 뭐 어려운 거죠. 우리는 또 패권국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패권을 방탄소년단이 K컬처가 이제 우리가 패권국이 됐잖아요. 문화의 패권국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제 힘을 보태고 이러면 또 그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문화와 관련해서 네네네네.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테마주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 문화 컨텐츠로 테마가 형성이 되긴 하지만 엔터테인먼트나 이 K컬처 이것이 과연 일시적이냐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큰 우리가 투자할 만한 큰 흐름에서의 어떤 변화로 봐야 되느냐 이게 고민인 거예요. 저는 그 상당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그 대중적인 문화의 큰 트렌드가 바뀌면 우리가 비틀즈를 한화하고 주윤발을 한화한 게 최소한 한 15년, 20년은 갔단 말이죠. 지금 이제 또 K컬처가 메인 시장 아닌 데까지 침투되고 있어요. 중동 쪽에서 막 붐이 막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 섹터들이 주식들이 좀 비싸요. 비싼 게 흠인데 희망은 있다.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놓고 보면 걸음마 단계인 것 같고 일본 소니가 왜 망했냐 하면요 너무 일찍 콘텐츠 하다가 망했어요. 자기 본업 팽개치고 미국 가서 콘텐츠 한다 그러고 뭐 워너브라더스 인수한 게 소니죠. 뭐 소니 다- 픽처스. 소니 픽처스. 하여튼 뭐 예전에 그런 뉴스 봤던 게 기억이 나요. 마이클 잭슨, 뭐 히트니 휴스턴 이들 다 소니 소속이에요. 지금도. 그런 쪽에 너무 일찍 시장이 열리지 않을 때 투자를 해서 본업인 사업의 경쟁력을 잃어버렸고 문화를 너무 보수적으로 가져가다가 기술을 오만에 빠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만든 게 아니라 지가 잘 만드는 거를 남들이 살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우리 가전회사들이 사람들이 좋아할 걸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 가전회사들은 연합하고 호환되고 이런 거를 많이 만들고 뭐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국경을 개방하고 M&A를 하고 해서 그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폐쇄성이 별로 없어요. 이건 뭐 요 가서 써도 되고 저 가서 써도 되고 그걸 못한 거였죠. 네. 그리고 내수 산업 중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내수라는 의미 자체가 시장이 한국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통신이 그렇습니다. 통신은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서만 네. 이렇게 음식료나 가자는 수출을 할 수 있는데 통신은 그 자체가 나는 수출이 불가능한 구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것이 통신은 주파수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입찰을 받아야 됩니다. 네. 정부로부터. 그걸로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업사이드 포텐셜이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만 방어는 되죠. 아무리 불황이 와도 전환은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식으로서 매력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 방어적인 주가, 그 다음에 배당 이거를 생각하면 차라리 채권을 하는 게 낫다. 네, 저라면 제가 그 투자자라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유통회사들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방어주라고 얘기하는 국내 유통회사들이 좀 있는데 유통회사 투자하실 때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회전율이 매출까지 오는 일회전이 엄청 빠르거든요. 네. 강원랜드 가서 이거 슬롯머신 땡기면 그게 원래가 거의 저 99%는 돌려주게 기계가 설계돼 있어요. 아, 네. 근데 1, 2하의 숫자를 밤새 돌리니까 빵이 돼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유통업이 매출 회전율이 무지 높은 비즈니스예요. 이 비즈니스가. 그래서 경영자가 잘못 포지셔닝을 하면 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추락하는 속도가 주가가 빠지는 속도가 엄청나요. 우리 한국의 유통회사 중에 그런 회사가 있어요.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돼요. 그거는 그 본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뭔가 자꾸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에서 확장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인가요? 사업 다각화를 엉뚱한 데다 한 거죠. 세상이 이제 특히 유통이라는 게 구매 문화의 변화랑도 무지 관련이 있는데 쿠팡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쿠팡, 마켓컬리 그럴 때 걔들이 있기 전에는 누가 대장이었습니까? 그렇죠. 백화점, 유통, 마트들. 세상이 달라졌는 거죠. 또 달라진 문화가 변화한 거를 기술 변화가 같이 맞춰준 거고요. 그거 이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경제학 측면에서 우리 요즘에 그 투자하는 문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많이 그 예전하고 달라진 현상을 제가 많이 봐요. 우리가 경제학이 유용한 학문인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경제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경제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원래 경제학이라는 게 희소한 자원을 한계 효용 법칙을 가진 인간이 어제의 인간이 오늘의 인간이고 내일의 인간일 거라는 all others equal이라는 가정하에 로직을 만들어서 금리를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효용이 없는데 효용 자체가 없는데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 인류는 계속해서 지구를 파먹고 살았는데 인구수가 최근 한 100년, 뭐 150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면서 지구가 갑자기 부담을 너무 느끼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돈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전기차 보조금 주는 거. 그렇죠. 그건 경제 행위가 아니에요. 손실을 메꿔주면서도 보급을 시켜야 되겠다. 네네. 이거잖아요. 돈을 그렇다고 당장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싸지도 않고 완전 비경제적인 행위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세상이 변했다는 사람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가령 뭐 태양광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전히 아직 그리드 페리티보다가 위에 있거든요. 사실 뭐 전기가 부족하면 가장 좋은 건 원전을 많이 지으면 돼요. 그게 그렇죠. 제일 싸. 싸죠. 제일 싸. 아니면 뭐 저기 석유로 석탄대가 막 돌리면 그걸 안 하잖아요. 그게 제일 돈이 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이거죠. 세상이 앞으로 달라진다는 시그널이 생긴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정부가 됐던 어떤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확산을 시켜야만 하는 어떤 산업, 여기에 어떤 변화의 흐름, 여기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맞춰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예를 들어 네덜란드 튤립 투기도 있었고 뭐 금도 과거부터 있고 그랬지만 그거는 아무리 투기라 그러지만 튤립은 그래도 꽃을 피우고 금은 번쩍이기도 하고 예물로 쓰기도 하는데 비트코인은 정말 교환할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치를 매기고 저게 중앙 집권에 대한 시민 운동의 표상이다. 사실은 저게 막 가치를 저장한다라고 지금 가치를 저장하면 변동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변동성이 있는데도 그게 또 가격을 만들고 가잖아요. 그 효익이 없는데 저는 정말
전통 경제학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인류 최초로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서 그게 새로운 큰 변화인 거예요. 그 변화가 앞으로 자산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열심히 셈하고 이런 거 보다가 큰 문화의 변화에 기대서 투자를 하면 셈하는 사람은 사과를 그냥 한 입 비워 먹는 거고요. 그것도 잘 해야 돼요. 뭐 쌀 때 사고 비쌀 때 봐야 되는데. 이 문화가 제대로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거에 투자를 잘하면 사과를 한 박스째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가 그런 변화의 흐름을 잘 봐야 되는데 네. 그러한 변화의 흐름, 네. 그래도 이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려면 어떻게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일단은 사고의 밑바탕은 이게 투자하는 일이니까 경제학적 기반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친절함을 가장한 약탈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인문학적인 상상을 해야죠. 그러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기술적 분석을 많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류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책들이 친절하게도 인문학 코너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읽어야 된다. 네. 과거도 많이 잘 알아야 되고, 이제 우리가 살아온 거, 그러니까 인류는 살아온 거를 반복하는 습성이 있으니까 살아오길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환경은 이렇고, 여기 사람들의 태도는 이렇게 바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자꾸 꿈을 많이 합리적인 꿈을 꿔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고 열심히 셈을 하면 그냥 한 입 두 입 베어 먹다가 사이클 잘못 만나면 또 손절하고 그럽니다.